미국의 3월 무역 적자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3월 무역 수지 적자가 1,405억 달러로 전월 대비 173억 달러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유 관세 정책을 앞두고 기업들의 재고 확보가 영향을 끼쳤습니다. 미국이 주요 교역국들과의 새로운 무역 합의를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하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이 현재 중국을 제외한 18개 주요 교역국 가운데 17개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일부 국가와의 합의가 조만간 발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향후 2주 이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에 미국 내 제약 공장 설립 승인 시간을 단축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제약 산업을 강화하며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 와이드 진행의 이연아입니다. 끝날 것 같았던 관세 전쟁이 다시금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추가적인 관세 예고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일 새벽에는 FOMC 회의가 열립니다. 이 점도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뚜렷한 방향성을 줄 만한 재료가 부족했던 가운데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었습니다. 결국 3대 지수 모두 이틀 연속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시죠. 네, 오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살펴보시면 오늘 0.87% 하락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0.77% 하락 마감했고요. 다우존스 지수 역시 1% 가까이 내림세 보여주면서 오늘 3대 지수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년 만기비 국채금리 1%가량 낙폭을 그렸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WTI 국제유가는 3.4%의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이 국제유가는 전날 급락한 데 따른 저가 매수세의 유입과 또 셰일오일 업계가 감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렇게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배럴당 59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히트맵 열어서 자세한 종목별 흐름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관세 조정 여부에 시장에 관심이 쏠리면서 투자자들도 관망세로 돌아섰고요. 여기에 최근 물가 재상승 우려와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더 커진 모습입니다. 먼저 테크놀로지 서비스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영화에 100% 관세 부과 방침을 언급하면서 전일 하락했던 넷플릭스는 그래도 오늘 0.32% 반등해주면서 올라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오라클의 경우에는 올해 3분기 인도네시아의 공공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열겠다고 밝혔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밀리는 모습 포착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팔란티어는 오늘 주가가 12% 넘게 급락한 모습입니다. 1분기 호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장 기대를 채우지 못했다는 평가와 올해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른 상태라는 게 월가의 시각입니다. 한편 서비스나우의 경우에는 엔비디아와의 기업용 인텔리전트 협력 확대 소식을 전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1.3%가량 하락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다른 섹터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다음으로 전자기술주 흐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자기술주 살펴보시면 브로드컴 0.31%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또 AMD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정규장에서 2% 가까이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장 마감 뒤 발표된 실적에서는 EPS와 매출 모두 예상치를 웃돌면서 애프터마켓에서는 상승세를 잠시 보여주다가 현재는 다시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또 인텔의 경우에도 오늘 1% 넘게 밀리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반면 퀄컴 0.33% 상승, 마이크론도 0.11% 상승세 보여줬고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도 오늘 0.43% 소폭 상승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죠. 오늘 금융주 쪽도 버크셔 해서웨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좀 하락세가 짙습니다. 워렌 버핏 회장이 올해 말 은퇴를 선언하면서 전일장에서 5% 넘게 급락했던 버크셔 해서웨이는 그래도 오늘 소폭 반등에 성공해주면서 0.04%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JP모건, 모건 스탠리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까지 이 주요 금융주들은 모두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의료기술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의료기술 섹터는 빨간불이 짙게 켜졌습니다. 악재성 소식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2주 뒤 의약품 관세를 발표하겠다고 밝히면서 오늘 일라이릴리 5.6%가량 빠진 모습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에브비와 머크도 4.5%가량의 약세, 존슨앤존슨도 0.3%가량의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미국 FDA가 백신 바이오 심사수장에 비관론자인 비나이 프라사드를 임명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백신 바이오주들도 전반적으로 부진했는데요. 대표적으로 화이자가 4.15%가량 빠진 모습도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죠. 오늘 자동차 업계에서는 포드가 눈에 띄었습니다. 전날 장 마감 후에 시장 전망을 웃도는 호실적을 내놨었고요. 또 자동차 관세 인상이 차량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거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장에서는 2.65% 오르면서 비교적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M7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애플 먼저 살펴보시면요. 현재 애플 0.19% 하락한 채로 198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애플 주가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담으로 약세를 이어가면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다시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내줬습니다.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관세로 약 9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애플은 2년 만에 회사채 발행에 나서며 자금 조달에도 나섰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발행 규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애플은 내년부터 아이폰 출시 주기를 2차례로 나누고 AI 기능 강화, 미국 내 생산 확대 같은 전략적 변화도 준비 중인데요. 월가에서는 여전히 최대 24%의 주가 상승 여력을 기대하고 있지만 일부 투자은행들은 인공지능 업데이트 지연으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에도 오늘 0.25% 약세를 보였습니다. 11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엔비디아가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를 피해 중국에 판매할 수 있는 새로운 AI 칩 개발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텐센트 같은 중국 대형 고객들과 협의 중이고 샘플은 6월쯤 나올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요. 한편 미국 의회는 엔비디아 칩의 중국 밀수를 막기 위해서 위치 추적과 제재국에서 작동 차단 같은 새로운 규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 움직임까지 더해지면서 엔비디아 주가는 최근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오늘 0.6%가량 하락한 모습이고요. 한편 마이크로소프트가 22년 만에 스카이프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한때 3억 명이 넘는 이용자를 자랑했지만 모바일 메신저랑 화상회의 앱에 밀리면서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는데요.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시장 상황을 이유로 엑스박스의 미국 가격을 크게 올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미중 관세 전쟁의 여파로 보고 앞으로 다른 게임기 가격도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아마존은 0.72% 하락하면서 18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앞으로 1년 동안 48억 달러 규모의 아마존 주식을 팔 계획입니다. 지난해 134억 달러어치를 판 이후 1년 만에 대규모 매각인데요. 시장에선 이번 자금이 기후변화 대응이나 그의 우주기업 블루오리진 쪽으로 쓰일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 오늘 0.6% 하락했습니다. 이 미 법무부가 구글의 광고 플랫폼 ADX와 DFP 매각을 제안했는데요. 구글의 광고 시장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구글은 하지만 강제 매각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는 오늘 2%가량 좀 큰 낙폭을 기록했고요. 테슬라도 1.75% 오늘 장안에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가 4월 유럽 판매량이 크게 줄면서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독일과 영국에서 각각 62%, 46% 급감했고 그 자리는 폭스바겐과 중국의 비아디가 채우고 있는데요. 한편 머스크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물러나 본업인 테슬라 CEO로 돌아올 예정인데 주가가 올해 들어 31%나 빠지면서 반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주요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3월 무역 적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3월 무역 적자는 1,405억 달러로 2월보다 14% 급증하며 로이터 예상치도 웃돌았습니다. 수입은 4.4% 늘어난 4,190억 달러, 수출은 0.2% 증가한 2,785억 달러로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산 상품에 대한 고율 관세 시행을 앞두고 미국 기업들이 의약품, 자본재, 자동차 등 주요 품목의 수입을 서둘렀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 같은 무역 적자 확대는 미국의 1분기 GDP에도 영향을 미쳐 1분기 GDP는 0.3% 감소하며 2022년 이후 첫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2분기에는 수입 폭증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지만 미국 상품과 여행에 대한 보이콧 움직임이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 계획을 앞으로 2주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5일 백악관에서 의약품 제조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의약품 가격과 관련해서도 다음 주 큰 발표가 있을 거라며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불공정하게 착취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FDA의 제약공장 승인 절차를 단축하라는 지시와 환경보호국의 관련 절차 승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기에 해외 의약품 제조시설 검사 수수료 인상, 외국 제약업체의 유효 성분 출처 보고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 변종 바이러스 등과 관련된 위험한 기능 강화 연구에 연방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별도 행정명령에도 서명하며 생물학 연구의 안정성과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과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네, 글로벌 마켓 리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IS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본부장님과 함께할 헤드라인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관세 폭풍과 실적 변수, 5월 증시 기회인가 경고인가입니다. 지금 요동치는 또 미국 증시입니다. 사실 이 4월 초에는 급락이 나왔었고 지난 9거래일 연속으로는 S&P 500 지수가 상승 랠리를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또 20년 만에 또 상승 랠리였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만큼 굉장히 또 요동치는 시장이었다는 것을 또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시장이 또 쉬는 동안 미국 증시는 또 발빠르게 많은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본부장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쉬는 동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또 새로운 관세 발표도 예고가 되어 있고 또 내일 새벽에는 지금 FOMC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관망세인 이 흐름의 시장이 연속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간밤 미국 증시 이 마감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하락의 징조인가? 혹은 좀 숨고르기를 일시적으로 하는 건가? 라는 좀 쉬어가는 타이밍인가? 라는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 당일 등락률로만 놓고 보면 조정이 제법 깊게 나왔는데 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20년 만에 S&P 같은 경우에는 최장기간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준 이후의 조정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정의 시발점으로 보기보다는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의 잠깐 쉬어가는 과정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은 더 신중하게 보실 필요는 있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아직은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리고 싶은데 크게 저는 두 가지의 근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 어찌되었든 그러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가이던스가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가이던스를 내지 않는 기업들을 제외하고 가이던스를 낸 기업들 다수는 여전히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좋은 실적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실적 기반의 페이스가 굉장히 주요하거든요. 그렇게 저는 미증시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요소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게 저의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와 베센트 장관의 이야기가 계속 다릅니다. 하지만 베센트 장관 쪽으로 조금은 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관심도가 기울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제 토대로 생각을 해봤었을 때는 조정보다는 추가적인 상승을 조금은 더 기대해볼 요소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트럼프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너희들이 우리나라와 동등한 입장에서 무역 협정만 하게 되면 원하는 거를 모두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강하게 한 반면 베센트 같은 경우에는 17개 국가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조금은 온화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트럼프의 이야기보다는 지금 베센트 장관의 이야기를 뭐 믿고 싶어서 그의 이야기를 믿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투심이 베센트 장관의 말에 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앞서 우리가 이제 하단에 속보로 나간 게 있죠. 스위스에서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또 진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온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이틀 동안의 조정, 우리나라 증시가 쉬어간 게 오히려 득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의견까지 한번 정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은 일시적인 숨고르기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의 헤드라인에서도 살펴봤듯이 뉴욕 증시, 이 5월의 증시는 기회인가 경고인가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기회 쪽에 조금 더 가까울 것 같다라고도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베센트 재무장관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사실 이 GDP가 0.3% 감소하면서 좀 시장에 충격을 줬습니다. 네. 네, 베센트 재무장관이 내년까지 성장률을 3% 수준까지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이렇게 GDP가 그래도 하락했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입에 대한 증가도 있을 거고 정부 지출 축소다 이런 원인까지 있는 상황인데 사실 경제 성장률이 감소한 거는 좋지 못한 이유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내일 또 FOMC 회의가 또 열릴 예정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지 이거에 대한 분석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증시는 전체적으로 박스권에 갇힐 것이냐 아니면 이 박스권에 갇히지 않고 박스권의 크기를 조금 더 넓힐 것이냐에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거든요. 네. 특히나 이번 주에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의 실적, 이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연준 의장의 발언 그리고 FOMC의 금리 결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FOMC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만약 지금 내리게 되면 왠지 쫓기는 듯하게 내리는 흐름들이 나오는 거라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또 불신을 또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동결 가능성이 저는 조금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오히려 다음번 FOMC에서 금리 인하 결정을 해주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조심스럽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결국 이제 금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트럼프가 강하게 나가고 뭐 미국이 여전히 지금 우월주의에 빠져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의 지금 중심에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단 한 번에 해결을 하려면 FOMC의 연준의 금리 인하 발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없다라고 하면 미국도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뉴스는 좀 신중하게 보실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저도 이 결과를 예측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예측할 수 있었으면 여기에 안 있었겠죠. 그래서 저 나름대로 만약 매매 전략을 좀 세워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번 주 FOMC 그 전에 오늘 미국과 중국에 조금 좋은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그러니까 FOMC 연준 의장의 발언은 동결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어떤 조금은 온화한 제스처에 더 집중을 하시면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나아가서 지금은 이 관세 뭐 계속 그 발표도 있을 예정이고 예고는 있지만 지금 동결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이 동결이 실제적으로 됐을 때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은 좀 적을 거라고 보시나요?
예상한 대로 흘러가면 지금 시장은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트럼프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동결한 부분에 대해서 FOMC 연준 의장을 향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더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왜냐? 요 앞전에 네. 파월 연준 의장과 트럼프의 불편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투자자분들은 금리의 동결이냐 인하냐 이것도 체크를 하겠지만 그 이후에 나올 만한 좀 멘트들에 더 집중을 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FOMC 회의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파월 의장이 어떠한 이야기를 내놓게 될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중점으로 좀 봐주시면서 투자 전략 포인트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관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조금은 이제 뭐 완화 정책이라든지 네. 협상이 될 것 같았는데 지금 제약품에 대해서 2주 이내에 관세를 발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관세 정책일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 약값에 대한 상승 우려도 있을 거고 공급망에 대한 충격까지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진짜 이 제약품에 대해서 고율 관세가 발표가 된다면 시장은 또 한 번 흔들릴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사실 제약 관련해서도 관세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게 벌써 한 달째가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던 이유는 크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트럼프가 후보자 시절에 가장 많이 내세웠던 것, 물론 이건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동일하게 네. 약값 인하 정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완전하게 반하는 지금 또 행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굉장히 또 조심스러운 상황이 아닌가라고 미리 좀 예측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이게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기업들 사실 다른 산업들은 만약 미국이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어떻게 보면 틈새 시장에서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기업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약바이오는 조금은 아쉽게도 만약 이 이야기가 현실화되게 된다면 수혜보다는 피해를 볼 가능성이 지금은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 굉장히 많은 제품과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팩트예요. 하지만 두 번째로 지금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미국 내에 생산 시설을 갖춰라라는 부분에서 지금 완벽하게 준비가 된 기업은 제로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뭐 하는 거예요? 미국 내에 협업할 수 있는 파트너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모더나라든지 화이자, 암젠과 같은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서 미국 시장의 판매 경로를 지금 확보한 상황이지 미국 내에 트럼프가 요구하는 공장을 가지고 있는 CDMO, CMO 기업은 아니다. 라는 것을 이제 놓고 봤었을 때 만약 이 이야기가 현실화되었을 때는 아마 중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도 사실 좋은 모습을 보이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제 변수는 뭐냐? 중국 기업들만 또 콕 집어서 만약 규제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수혜를 받을 수는 있겠죠. 가장 지금 대표적인 기업이 우시바이오 쪽인데 우시바이오 쪽을 만약 규제를 강화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수혜 우시바이오가 전체 CDMO, CMO 시장에서 35에서 40%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생산해야 될 제품을 어딘가에선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 생산을 해줄 수 있는 기업이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지금 압축이 되고 있고 중소형 또 CDMO, CMO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바이넥스로 또 우리는 압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리는 해두되 너무 공격적인 투자는 지금은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간밤에 미증시가 제약바이오가 떨어진 이유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 요인도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또 임상 FDA 관련해서 이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바뀐 담당자의 기조가 뭐냐면 1상할 때와 2상할 때와 3상할 때 비용이 같으면 안 된다. 1상할 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냈다면 2상할 때는 200만 원을 내야 되고 3상할 때는 300만 원 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굉장히 많은 또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이게 이제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투심 자체가 지금 악화된 상황이다 보니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신중한 판단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오늘 대체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좀 쉬어갔습니다. 뭐 지수도 쉬어갔지만 대표적으로 조정이 많은 쪽을 좀 살펴보면 제약바이오가 많았다라는 것을 한번 꼭 곱씹어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주 쪽으로 지금 관세 발표가 예고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1상, 2상, 3상에 대한 비용 추가까지 있을 예정이면 또 한 번에 이 제약 바이오 쪽으로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 포착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또 하나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온 게 이 영화 쪽입니다. 네. 지금 헐리우드 대기업 쪽에 먹구름이 끼었는데 지금 외국 제작 영화에 100% 관세 부과 가능성까지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넷플릭스, 뭐 디즈니, 워너브라더스 등 지금 2% 주가가 또 하락하기도 했거든요. 좀 이거에 대한 영화 시장까지 흔들리면 사실은 관세 무풍지대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 그쵸. 이제는 무풍지대가 없는 걸까요? 일단은 오늘 아침에 마감한 미증시에서 특징을 하나 대표적으로 꼽으라고 한다면 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시총이 바뀌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왜 지금 영화 산업과 관련이 있느냐? 잘 생각해 보면 트럼프 1기 때와 지금 2기 때는 동일합니다. 뭐가 동일하냐? 물건을 실제 만들어서 파는 쪽에 대한 관세는 강하고 네. 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서비스 관련한 업종은 그래도 그 안에서 살아남았던 업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관세에 대한 강도가 깊어진다라기보단 관세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산업이 지금 굉장히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걱정되는 건 영화도 포함되어 있고 영화가 포함되게 되면 앞으로 뭐 게임이라든지 컨텐츠라든지 이런 쪽도 다 포함되는 거 아니야? 네. 라는 이제 고려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즉각적으로 이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도 이쪽은 한 발 좀 물러나는 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 뭐 상위 종목군들 중 안에 컨텐츠 관련주들의 출발은 좀 약할지언정 그래도 조정의 폭은 다른 섹터들보다는 조금은 약하지 않겠는가라는 저는 나름의 좀 가능성을 가지고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넷플릭스를 여러분들이 쭉 보시다 보면 미국 제작사들이 만드는 영화 콘텐츠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비용의 문제겠죠. 그러니까 이제 외부 제작사, 그럼 외부 제작사라는 건 뭐냐? 우리나라처럼 뭐 스튜디오 드래곤, 뭐 컨텐츠리 중앙, CJ ENM과 같은 이 제작사들이 만들어서 미국에 판권을 파는 그러한 거래 구조로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이 부분은 굉장히 강하게 다른 산업처럼 좀 관세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서 틈새 공략을 해본다면 빠질 때 그러니까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 지금 2% 뭐 3% 빠졌었거든요. 네. 이로 인해서 오늘 우리나라 컨텐츠주들이 만약에 휘청휘청 거릴 때 네. 그때 컨텐츠주들 혹은 엔터사들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은 저는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영화 관련해서 지금 뭐 관세가 또 부과가 될 예정이다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빠졌을 때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추가 포인트까지 주셨으니까 이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세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지금은 또 실적 발표 어닝 그렇죠. 시즌이잖아요. 또 실적 발표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새벽에 AMD에서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매출이 36% 급증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거든요. 네. 시간의 거래에서 5% 급증을 했다가 잠시 또 하락 반전을 하긴 했습니다. 살짝 또 반짝 상승을 하긴 했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반도체주 관련해서 엔비디아도 그렇고 지금 AI 칩에 관해서는 중국에 대한 수출이 좀 제한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영향이 앞으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 나왔던 뉴스 중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엔비디아에서 중국으로 가는 칩에 위치 추적을 달아서 네. 이게 실제로 중국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우회 경로를 통해서 넘어가고 있느냐 이것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뉴스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IT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술적으로 수급이라든지 거래량 그리고 실적을 놓고 보면 실적은 크게 문제 있는 기업들은 없더라고요. 팔란티어조차도 장중에 뭐 두 자릿수 급락했다라고 하지만 실적은 잘 나왔던 지금 상황이거든요. 네. 실적은 문제 없는데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수급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 수급에 문제가 있었냐?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시다시피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급락이 나왔어도 다수의 종목군들이 급등을 하면서 재차 수익 실현을 좀 할 수 있을 자리에 앉아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이 자리에서 지금 실적이 나오면서 가장 중요한 건 가이던스가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지금 방금 말씀드리는 AMD도 당장의 실적은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급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가이던스가 시장에 그렇게 눈높이에 지금 충족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점쳐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실망 매도,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모든 것들을 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강조드리지만 스위스에서 있을 미국과 중국이 어떤 형태로 무역 협상을 마무리 짓는지 여부가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그래도 글로벌 기업들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매매 전략은 그럼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지금 1분기 실적 나오는 것 중에 실적 안 나오는 것들은 제외해야 되겠죠. 대신에 이제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은 정리를 1차적으로 해놓으시고 두 번째,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때문에 주가에 조정이 나오는 쪽은 저는 타겟 1순위로 좀 뽑으셔야 된다. 왜냐,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역설적으로 미국과 중국 이야기가 잘 되면 가장 먼저 빠르게 회복 혹은 그 이상의 시세를 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염두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며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혹은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IT의 중심에는 엔비디아가 있었죠. 근데 올해는 엔비디아가 참 이것도 저것도 많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힘들 것 같다라는 표현이 주가가 빠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조금 힘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그 외적인 반도체 IT 기업들, 뭐 대표적으로 오늘 이야기 드리는 AMD를 좀 포함해서 이쪽을 보시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MD가 사실은 좀 엔비디아의 강력한 경쟁자잖아요. 그쵸. 그런데 AMD 쪽으로 조금 더 주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일단 AMD가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것은 경우의 수가 두 가지죠. 그러니까 AMD와 엔비디아가 포함되어 있는 고부가 가치 반도체 칩의 시장의 규모의 파이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작은 점유율로도 AMD가 이렇게 실적을 낼 수 있었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한 번 있고 두 번째는 엔비디아가 지금 굉장히 또 불신의 아이콘이 되어버렸으니 엔비디아의 점유율을 AMD가 조금은 가지고 올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1번보다는 2번의 경우로 또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지금 상황이라 저는 오히려 AMD 쪽을 이제는 한 번쯤은 꼭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실적이 진짜 잘 나온 기업들 좀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라고도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로는 이 실적이 나왔을 때 주가 조정이 있는 기업들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라고도 말씀해 주신 만큼 이 점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팔란티어 이야기도 살짝 해주셨는데 사실 이 실적이 좀 55% 급증하면서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지금 장중에 14% 하락을 하면서 좀 좋지 못하게 주가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해 준 것 중에 두 번째 이유로에 좀 해당한 기업이다라고도 봐도 괜찮을까요? 그래도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단기간 안에 지금 빠르게 올라올 수 있었던 가장 주요한 동력은 뭐냐? 해외 매출 비중의 성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서 사람들이 실망감을 느꼈냐? 해외 매출 비중이 작년 혹은 작년 4분기, 작년 3분기보다 더 줄어들었다는 것에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실망 매도 물량을 좀 내보이고 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체크를 해두시는 건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건 다음 2분기 실적에서 해외 매출 비중이 늘어나면 저는 그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도 괜찮은 게 팔란티어가 아니겠는가라는 의견. 사실 팔란티어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까지 곱지는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저렇게 돈을 벌 수 있나? 그러니까 저 주가에 맞는 돈을 벌 수 있나라는 물음표가 굉장히 많이 붙었었던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번 실적을 통해서 그 물음표의 한 90% 정도를 해소시켜줬습니다. 하지만 남은 10% 해외 매출 비중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이제 투자자들에게 보여줘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시면서 매매 전략을 세우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바로 또 애플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기대 웃도는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중국 매출에 대한 부진이 나왔기도 했고요. 또 AI 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애플 쪽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애플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애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중국에서 많이 안 팔린다라는 게 좀 문제일 것 같고 만약 트럼프의 압박이 더 거세지게 되면 인도로의 이제 공장 이전이라든지 이쪽으로의 또 이전을 통한 이전 비용이 또 굉장히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 부담이긴 하겠으나 결국 애플은 매니아층이 굉장히 또 두터운 그러한 제품이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중국 매출 감소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르게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이제 보는 이유는 결국 모바일 플러스 AI가 탑재되었을 때 판매량이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났던 우리나라 갤럭시 시리즈를 보게 되면 애플은 아직 본격적으로 AI가 탑재된 아이폰을 출시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 업데이트가 되고 새로운 모델이 딱 나왔을 때 저는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애플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시간과의 싸움이지 애플을 이제 여기서 비중을 줄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할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애플은 천천히 더 놓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챗 GPT 같은 플랫폼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네. 그 결국 PC로 쓰다가 뭘로 쓰죠? 모바일로 씁니다. 그럼 그 모바일 잘 작동이 되는 모바일이 필요한데 1순위는 결국에 애플의 아이폰 시리즈 그리고 이제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들이 될 가능성이 높기에 저는 이 부분은 시간과의 싸움일 뿐 조금은 더 좀 인내를 해 주신다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애플이 또 시간과의 싸움일 뿐이다. 긍정적인 이야기까지 해주셨으니까 이 점도 투자 포인트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IS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코인 시황과 이슈 분석, 거기에 코인 지식 한 스푼까지 얻어가는 시간 코인 라이브. 먼저 코인 한 스푼으로 열어보겠습니다. 코인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어렵고 낯선 말들이 너무 많아서 머리 아프셨던 적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시간인데요. 바로 블록체인, 그리고 요즘 시장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 온체인과 오프체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코인 시장에서는 이더리움의 거래 지연이라든가 레이어2 프로젝트가 주목받는 일이 많은데요. 오늘은 그 배경부터 개념까지 하나하나 알기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블록체인이 뭘까요? 많이들 코인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사실 블록체인은 거래 기록을 담은 블록을 사슬처럼 연결한 시스템인데요. 예를 들어 제가 친구한테 1비트코인을 보냈다고 하면 그 내역이 하나의 블록에 담깁니다. 그 블록은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컴퓨터, 이걸 노드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복사가 됩니다. 은행은 이런 기록을 중앙 서버 한 대가 관리하는데 블록체인은 그 장부를 다 같이 나눠 가집니다. 이걸 분산 원장이라고 부르는데요. 누군가 장부를 몰래 고치려면 전 세계 노드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해서 해킹이나 조작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시스템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는 건데요. 누가 얼마를 보냈고 어디로 갔는지가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물론 이름 같은 개인정보는 코드로 표시돼서 보호됩니다. 참고로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은행 같은 중앙기관 없이도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목표로 이 블록체인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단순한 IT 기술을 넘어서 탈중앙화나 신뢰 혁신 같은 사회적인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인 시장이 점점 활발해지면서 블록체인에도 문제가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속도 문제인데요. 거래가 늘어나면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블록체인의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에서 송금하면 중앙 서버가 거의 1초 안에 바로 처리를 해주는데 블록체인은 전 세계에 있는 노드들이 이 거래가 맞는지 다 같이 합의를 해야지 기록이 완료됩니다. 이걸 합의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데요. 비트코인은 작업 증명, 이더리움은 지분 증명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둘 다 보안성은 정말 뛰어나지만 속도가 느리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은 초당 7건, 이더리움은 초당 15건에서 20건 정도만 처리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비자카드는 초당 24,000건, 마스터카드는 초당 5,000건 이상을 처리합니다.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더 큰 문제는 거래량이 몰릴 때 생깁니다. 그때는 가스비라고 불리는 수수료까지 확 올라가는데요. 2021년 NFT 열풍 때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는 간단한 거래 수수료가 $100를 훌쩍 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ETF 승인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일부 거래소에서는 입출금 지연이 발생했고 소규모 투자자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런 속도 문제는 투자자들에게는 손실로, 기업들에게는 서비스 불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 이걸 해결하는 게 지금 블록체인 업계의 최대 과제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온체인과 오프체인이라는 개념입니다. 온체인은 말 그대로 모든 거래를 메인 블록체인 안에서 처리하는 방식인데요. 신뢰성과 보안성은 아주 높지만 속도가 느리고 비용도 꽤 많이 듭니다. 반대로 오프체인은 메인 체인 밖에서 먼저 거래를 처리한 다음 최종 결과만 메인 체인에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계산대 한 곳만 열어두면 줄이 길어지잖아요. 근데 셀프 계산대나 모바일 계산대를 열면 사람들이 분산돼서 계산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블록체인도 똑같은데요. 오프체인에서 일단 작업을 처리하고 메인 체인은 마지막 정산만 맞게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비용도 확 줄일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비트코인 쪽에서 라이트닝 네트워크, 이더리움 쪽에서는 스테이트 채널 같은 오프체인 솔루션들이 대표적입니다. 이 오프체인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현한 게 바로 레이어 2인데요. 레이어 2는 블록체인 위에 얹히는 보조층이나 확장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이어 2에는 크게 5가지의 기술이 있습니다. 스테이트 채널, 사이드 체인, 플라즈마, 롤업, 발리디움 이렇게 5가지인데요. 사실 자세한 기술적인 원리까지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용어가 나왔을 때 레이어 2의 하위 전문 분야라는 것 정도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코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프로젝트들이 거래 수수료를 기존의 10분의 1 이하로 낮추고 속도는 100배 이상 높일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시장에서 정말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할 때는 뭐를 봐야 할까요? 첫 번째는 내가 투자하려는 코인이 온체인 코인인지 아니면 오프체인, 특히 레이어 2 코인인지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은 온체인이고요. 폴리곤, 아비트럼, 루프링 같은 건 오프체인, 즉 레이어 2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기술 발전 방향을 잘 읽어야 합니다. 이더리움은 5월 중에 팩트라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는데요. 이게 잘 된다면 레이어 2 프로젝트들의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장 분위기나 규제 환경도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SEC, EU, 한국 금융당국에서 어떤 규제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온체인과 오프체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꽤나 클 수 있습니다. 최근 시장 분위기를 보면 업비트랑 빗썸에서 레이어 2 코인들이 잇따라 상장이 되고 있고요. 바이낸스는 아예 자체 레이어 2 솔루션 개발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도 이런 문제들은 계속 반복돼 왔습니다. 2017년 비트코인 캐시하드 포크는 거래 정체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벌어진 일이고 2021년 NFT 열풍 때 이더리움은 수수료 폭탄을 맞아서 한때 투자자들이 불만을 크게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늘 기술 혁신으로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극복해 왔는데요. 참고로 일론 머스크도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암호화폐가 진짜 미래를 바꾸려면 속도랑 비용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그만큼 지금 온체인, 오프체인, 그리고 레이어 2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블록체인이 뭔지, 왜 속도가 느려지는지,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온체인과 오프체인, 그리고 레이어 2가 어떻게 등장했는지를 살펴봤고요. 또 우리가 투자할 때 어떤 점들을 챙겨봐야 하는지까지 쭉 정리해서 풀어봤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현재 코인 시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대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오늘 3대 암호화폐 시장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은 0.12% 하락하면서 94,0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는데요. 간밤에는 95,000달러 선도 계속해서 상회하면서 이 95,000달러 선을 기준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등락을 보이는 모습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오늘 2.6%로 하락폭이 좀 큽니다. 1,700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XRP도 1% 가까운 낙폭 그리면서 2.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주요 8가지 알트코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트코인도 오늘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솔라나 2.42% 하락하면서 20만 원 선 겨우 지켜내는 모습이고요. 도지코인은 2% 가까운 하락세 보이면서 238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에이다도 1.48% 하락세, 체인링크는 2.26%대 낙폭이 더 큰 모습입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코인은 그간 이 상승세를 계속해서 보여주다가 오늘은 하락세가 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8.3% 하락하면서 4,466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아발란체 1.46% 하락, 스텔라루멘도 0.9%의 하락세 보여줬고 시바이누도 오늘 3% 가까운 낙폭 그리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암호화폐 이슈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XRP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의 소송에서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둔 뒤 ETF 승인 기대감에 힘입어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5월 8일 예정된 SEC의 비공개 회의 결과에 따라 현물 ETF 승인에 청신호가 켜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XRP는 최근 2달러 선을 다시 회복했고 현재 시장의 관심은 2.5달러 저항선 돌파 여부에 쏠려 있습니다. 돌파에 성공하면 3달러 재도전은 물론 연내 10달러까지의 중장기 상승 시나리오도 점쳐지고 있는데요. 브라질에서 이미 현물 ETF 승인을 받은 데다 리플은 최근 아랍에미리트 금융당국으로부터 정식 라이센스를 획득하면서 글로벌 입지를 넓혔습니다. SEC의 ETF 검토 연장과 규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리플의 기술력과 국제 확장, ETF 기대감은 XRP의 제도약을 이끄는 핵심 요인으로 평가됩니다. 미국 뉴햄프셔주가 비트코인 비축 법안, 즉 디지털 자산 투자 법안에 최종 서명하며 미국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공공자산으로 도입하는 주가 됐습니다. 켈리 아이오트 뉴햄프셔 주지사는 5월 6일 개인 SNS를 통해 암호화폐 및 귀금속 투자를 합법화한 사실을 알렸는데요. 이번 법안은 주정부가 일반 기금과 수익 안정기금 일부를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대형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투자 권한은 주 재무부 장관에게 주어집니다. 특히 시가총액 5천억 달러 이상인 자산만 투자 대상으로 제한해 소형 토큰이나 밈코인 같은 고위험 자산은 배제했습니다. 뉴햄프셔주는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꾸준히 보여온 주로 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기조와도 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파이네트워크가 전 세계에서 1억 2천만 건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30일간 130만 명의 신규 사용자를 확보하며 현재 회원 수는 5,5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스탠퍼드 박사들이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모두를 위한 개방형 금융 시스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이코인 가격은 최근 하락세입니다. 현재 약 0.57달러에서 거래 중이며 0.6에서 0.62달러 구간을 돌파해야 상승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술적 지표로는 약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RSI는 40에 근접해 매수세가 낮고 MACD 역시 강세 신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약 2달러로 시작해 2.9달러까지 급등했지만 이후 0.4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 앞으로 몇 주가 가격 향방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솔라나가 최근 발견된 무제한 토큰 발행 취약점을 비공개로 패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더리움 진영에서 중앙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솔라나 재단은 해당 취약점을 4월 중순 수정하고 5월 3일 공개했지만 이더리움 커뮤니티의 라이언 버크먼스는 솔라나가 실행 클라이언트 하나에 의존한다며 중앙화 위험을 지적했습니다. 반면 솔라나 공동 창업자 아나톨리 야코벤코는 이더리움도 주요 노드 운영자가 겹친다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솔라나 가격은 145달러로 최근 고점인 157달러에서 약 10% 하락한 상태입니다. 단기적으로는 141달러와 132달러가 주요 지지선으로 이 구간을 하회할 경우 120달러대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코인라이브였습니다.
5월 7일 수요일 글로벌 증시와이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증시와이드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